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GDP 5% 성장을 자랑하던 나라에서 노인들이 밥을 달라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초 실제로 베이징 정부 청사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들이 빈 그릇을 들고 서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거창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단 하나의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밥을 달라. 세계 2위 경제 대국에서, 그것도 수십 년간 고속 성장을 자랑해온 나라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중국 내륙의 거대 도시 충칭에서 벌어졌습니다. 한밤중 누군가 건물 외벽에 대형 프로젝터로 문장을 쏘아 올렸습니다. 공산당이 사라져야 새로운 중국이 온다. 이 문장은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고 SNS를 통해 번개처럼 확산됐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무려 30여 년 만에 중국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가장 노골적인 정권 퇴진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동시에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겉으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 화려한 통계와 거대한 숫자로 포장된 그 이면에서는 지금 어떤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공식적으로 GDP 성장률이 5%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여전히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안정적인 성장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만 보고 중국 경제는 아직 건재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함께 봐야 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입니다. 같은 해 중국의 CPI는 0%였습니다. 1년 동안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경제가 5%나 성장했다면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물가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경제 규모는 커졌다고 하는데 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괴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의 5% 성장은 실질적인 체감 성장이라기보다 화장발 성장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숫자를 예쁘게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피부 속 상태는 전혀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각종 재정 지출과 통계 조정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작 인민들의 지갑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들고 일자리는 불안정해졌으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백화점은 한산해지고 식당은 비어가고 온라인 쇼핑 매출마저 둔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 경제가 아니라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경제에 가깝습니다. 화려한 GDP 숫자 뒤에서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숫자는 올라가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는 이 모순, 바로 이것이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2025년 중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경제가 다시 힘을 되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근거로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드러납니다. 이번 흑자는 수출이 급증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만들어진 불황형 흑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잘 팔아서 돈이 남은 것이 아니라 살 힘이 없어서 지출이 줄어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구조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먼저 산업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재 수입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원유, 철광석, 반도체 장비 같은 핵심 자원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생산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간다면 이런 자원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산업 전반이 식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재 영역은 더 심각합니다. 화장품, 명품, 수입 자동차 같은 고가, 소비재의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 패턴 변화가 아니라 인민들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한때 세계 명품 시장을 떠받치던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무역 흑자는 경제가 강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경제가 약해지면서 나타난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소비와 생산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식어가고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인 것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를 가장 깊숙이 좀먹고 있는 핵심 요인은 바로 디플레이션 공포입니다. 단순히 물가가 오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0만 원짜리 냉장고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 뒤면 95만 원, 두 달 뒤면 90만 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누가 지금 당장 구매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기를 선택합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비 자체가 집단적으로 멈추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14억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인구가 동시에 지금은 사지 말자라는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백화점, 식당, 온라인 쇼핑몰까지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기업들은 재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은 가격을 더 내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는 더 기다립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제는 점점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듭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력 감축입니다. 직원들을 해고하고 신규 채용을 중단하면서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소비를 더욱 줄이게 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결국 소비 감소 기업 실적 악화, 구조조정 실업 증가,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완전한 악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리는 메커니즘이라는 점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마저 장기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물건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분석 기관들도 중국이 이 디플레이션의 뜸에서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멈춰버린 소비 심리는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경제의 심장인 소비가 멈추면서 전체 시스템이 서서히 정지해가는 매우 위험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금 가장 위험하게 부풀어 오른 뇌관은 바로 부채입니다. 정부, 기업, 가계의 빚을 모두 합친 총부채 규모는 약 400조 위안에 달하며 이는 국내 총생산, GDP의 300%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한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총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짊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정도 규모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로 해석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에 의존해 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부채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금을 갚을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기존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새로운 빚을 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자 위에 이자가 쌓이는 전형적인 악순환입니다. 기업은 현금 흐름이 막히면 추가 대출로 버티고 지방정부는 재정 수입이 부족해지면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해 구멍을 메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돈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이기보다는 기존 부채를 연명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구조를 더 넓게 보면 사실상 국가 단위의 폰지 구조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금이 계속 유입되어야만 기존 시스템이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만약 어느 한 지점에서 자금 흐름이 끊기면 그 충격은 단순히 한 기업이나 한 지역에 그치지 않고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지방정부 재정, 은행 시스템이 서로 얽혀있는 중국의 구조에서는 하나의 균열이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 경제는 성장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높아지는 부채의 탑 위에 위태롭게 올라서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이 언제, 어떤 계기로 무너질지 모른다는 점이야말로 현재 상황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이 거대한 부채 구조가 가장 먼저 균열을 드러낸 곳은 바로 금융의 핵심인 은행 시스템이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무려 377개의 중소형 은행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건전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일주일에 수십 개의 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을 과연 정상적인 정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연쇄 붕괴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들 은행은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 충격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허난성에서는 은행 부실로 인해 약 40만 명의 예금자가 자신의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대규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자녀 교육비,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 하루아침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 앱을 열었을 때 잔액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거나 출금이 제한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당황한 예금자들은 은행 앞에 몰려들어 항의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격렬한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출 시도, 즉 뱅크런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담은 영상과 정보는 중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듯 했지만 곧바로 강력한 검열에 의해 대부분 삭제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절박한 상황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지워진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정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안을 통제하려 한 셈입니다. 결국 은행의 붕괴는 단순한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행은 돈을 맡기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는 훨씬 더 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는 중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던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한때 GDP의 25, 30%를 차지하며 성장을 이끌던 핵심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진앙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붕괴의 신호탄은 업계 1위였던 헝다그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빚으로 확장을 이어가던 헝다는 자금줄이 끊기자 순식간에 디폴트에 빠졌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뒤이어 2위 컨트리가든 역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무너졌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이 컸지만 시장이 진정으로 공포에 빠진 순간은 3위 업체인 완커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완커는 지방정부가 최대 주주인 사실상 반국영 기업으로 이 회사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방어선마저 균열이 생기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붕괴가 더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기업 몇 곳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역에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란웨이로우, 즉 썩어버린 꼬리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골조만 올라간 채 몇 년째 멈춰서 있는 이 건물들은 단순한 흉물이 아니라 수백만 가구의 전 재산이 묶여있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불했지만 건설사의 파산으로 입주는 물론 환불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집은 없고 빚만 남은 채 매달 대출 이자만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 붕괴는 지방정부 재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건설사에 판매해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확보해 왔습니다. 공무원 급여, 사회 인프라, 각종 복지 지출까지 모두 이 돈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자 토지를 사줄 건설사가 사라졌고 지방정부의 핵심 수입원이 순식간에 끊겨버렸습니다. 재정은 바닥났지만 지출은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결국 무리한 차입과 숨겨진 부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단순한 산업 위기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과 지방 재정, 그리고 서민 경제까지 모두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의 붕괴입니다. 한 축이 무너지면서 다른 축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구조 속에서 중국 경제 전체가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경제 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집단은 바로 청년층입니다. 16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실업률은 17%를 넘어섰고 일부 추정에서는 그보다 더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할 세대가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년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학위를 취득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좌절감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전체의 심리적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탕핀-단핀과 바이란-바이란이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입니다. 탕핑은 말 그대로 그냥 누워버린다는 의미로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최소한의 삶만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뜻합니다. 노력해도 보상이 없고 올라갈 수 없는 사다리를 붙잡고 버티느니 차라리 내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더 극단적인 태도인 바이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예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겠다는 의미로 사회적 참여 의지 자체가 사라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를 해야 할 청년들이 지갑을 닫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서 인구 구조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과 혁신을 이끌어야 할 핵심 세대가 이탈하고 사회 전반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도시를 떠나 저렴한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부모에게 의존하며 사실상 사회적 은퇴 상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결국 청년층의 붕괴는 단순한 실업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제를 떠받쳐야 할 다음 세대가 움직이지 않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근간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위기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시진핑의 선택입니다. 지금 중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통제를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의 희생을 감수할 것인가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시진핑은 분명히 후자를 선택해왔다는 점입니다. 민간 기업을 압박하고 자본의 팽창을 억제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체제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중국은 성장보다 통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일본식 장기 침체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지만 수십 년간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통제된 위기 관리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개입과 규제를 통해 급격한 붕괴는 막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금융 시스템 붕괴와 사회 불안이 겹치며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연쇄 붕괴입니다. 어떤 경로를 택하든 지금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중국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체력을 남겨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선 걸까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인구 구조까지 얽혀있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